정한 민생법안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지연하는 것 외에 대책이 없는 만큼 천막 농성 재개를 비롯해 여론전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늘까지 여야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폐회식을 끝으로 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회 초반만 해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이런 반응이 나올 만큼 관심이 높지 않았는데요. 이 선수들의 투혼과 본격적인 메달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응원 열기도 점점 달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 종합 순위 1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4년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보다 전체 메달 수가 모두 늘어난 좋은 성과고요. 특히 그동안 불모지로 여겨졌던 스노보드에서의 약진이 이번 대회 성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서는 아름다운 세대교체 장면도 연출됐죠. 무엇보다 스노보드의 최가온 선수와 유승은 선수, 쇼트트랙의 임종원 선수와 같은 10대 젊은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우리 동계 스포츠의 미래가 더 밝아졌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선수들이 보여준 스포츠 정신을 되새겨보면서 4년 후 알프스 올림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지수로 보는 경제 시간에는 코스피 6천 돌파 기대감을 키우는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3차 상법 개정 통과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은퇴를 선언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이번 올림픽을 포함해 개인 통산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를 기록하면서 한국 선수 동아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메달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선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선수는 과연 누굴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서도 망고나 파파야 같은 아열대 과일 재배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접해보셨을 텐데요. 실제 재배 면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열대 가수는 추위에 약해서 겨울철 난방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 소요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열대 과수 재배가 얼마나 늘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기후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2025년도 기준으로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은 1198헥타르로 전체 아열대 작물의 4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망고, 패션 프루트, 파파야, 용과, 망감류 같은 작물들이 대표적인데요. 과수들은 추위에 약해서 대부분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고요. 겨울철 난방이 필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키우려면은 아무래도 난방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알대 과수는 생육 가능한 최저 온도가 정해져 있어서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반드시 난방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지역별 기후 차이에 따라 필요한 난방 에너지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구라도 전주와 세종에서 재배할 경우 연간 등유와 전기 사용량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10아르 규모로 망구를 재배한다고 가정하면 네. 전주에서는 연간 등유 약 1만 3천 리터, 전기 11만 6천 킬로와트시가 필요하고요. 세종에서는 등유 1만 5천 리터, 전기 13만 5천 킬로와트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난방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배 전에 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이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국립원예특자가옥원 과수 생육 품질 관리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농장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위치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후 재배할 작물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연대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난방 에너지 소요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m 단위의 고해상도 기후 정보를 적용해서 같은 시군 안에서도 세배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농가에서는 재배 시작 전 단계에서 난방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시설 투자나 작물 선택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난방비 예측을 넘어서 정책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량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즉 농가 경영 안전뿐 아니라 탄소 중립 정책 수립과 기술 개발 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재배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열대 과수 재배를 고민 중인 농가라면 이 난방 에너지 예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새 땅콩 품종이 개발됐다는 소식이네요.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잡곡밥 많이 드시는데 밥에 넣어 먹기 좋은 신품종 검정 땅콩 보담과 흑찬이라면서요. 이건 어떤 품종인가요? 네, 보담과 흑차는 밥에 넣어 먹기 적합하도록 개발한 소리병 검정 땅콩인데요. 보담은 검은색 속껍질을 가진 작은 크기의 둥근 땅콩으로 배갈 무게가 약 44g 정도이고요. 한 포기에 꼬투리도 많이 달리고 쓰러짐에도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흑차는 짙은 보라색 속껍질을 가진 품종으로 배갈 무게가 약 64g으로 밥에 넣기 적당한 크기인데요. 직립형이라 쓰러짐에 강하고 수량도 10아르랑 평균 450kg 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네, 검정 땅콩이라면은 아무래도 기능성 성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두 품종 모두 속껍질에 황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요. 보담은 속껍질 1g당 약 3,007mg, 흑차는 약 14mg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땅콩보다 기능성이 우수합니다. 또 단백질이 27에서 30%, 지방이 50% 이상으로 에너지와 영양이 풍부해서 균형 잡힌 식단 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밥에 넣어 지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연구 결과 쌀량의 10% 정도를 보담이나 흑찬으로 섞어 밥을 지으시면 일반 쌀밥보다 항산화 기능이 2배 이상 높아졌고요. 또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무기질 함량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도의 손질이나 삶는 과정 없이 쌀의 5에서 20% 정도를 섞어 밥을 지으면 고소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건강식입니다. 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 보리와 마늘, 양파 같은 동계 작물의 생육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동안 날이 따뜻해서 밀, 보리, 마늘, 양파 등의 동계 작물들의 생육이 다시 시작되었을 텐데요. 비와 눈으로 인해 논에서 재배되는 동계 작물들은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어 습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잘 점검하셔서 물이 고여 있으면 빨리 배수를 정비하고 물을 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육이 부재할 경우 서둘러 옷구름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습해 입지 않도록 배수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수화성병 예방을 위해 꽃 피기 전에 미리 방제를 준비해야 한다면서요? 네,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잎이 퍼지기 직전에는 석회 보르륵액이나 동제를 뿌려주고 배는 꽃눈이 튼 직후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동제 화합물 또는 석회유 화학제를 뿌려주면 되는데요. 꽃 피기 전 약제 뿌리는 시기는 지역별 기상과 과수의 생육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준으로 빠르면 배 주단지인 전남 지역은 3월 3주부터, 사과 주단지인 경북 지역은 3월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공동 방제용 약제를 선정해서 배부하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챙기셔서 시기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방제 시기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5,800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휴일 사이에 발생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성 관세 부과가 이번 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예견된 일인데다가 이번 주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차 상법 개정 이슈로 코스피 6천 돌파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오늘 지수로 보는 경제에서 다양하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준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저희가 이 뉴스를 많이 다뤄줬습니다. 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그리고 보복성 관세 부과 소식 간단하게 들려주시죠. 우리가 이제 상호관세다라는 것이 뭐 이제 미국에서 부과한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과 우리가 동등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적자가 이제 무역 적자가 심하다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라 그럴까 페널티 보복 페널티.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은 상호관세라고 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미국이 일괄적으로 부과한 관세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입업자들이 세금을 내니까 관세를 내니까 이것이 세금에 이제 중과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소기업 단체에서 이것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대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소송의 누구예요? 대표 기업이 와인 수입 업체였어요. 와인이요? 예, 와인 수입 업체가 대표로 나서고 중소기업 우리식으로 하면 연합회 네. 그다음에 16개 주에 이제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위법하다. 실질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세고 소비자들이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것을 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속된 말로 화가 났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그건 좋고 우리가 무역 적자가 심할 경우에 무역법 122조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에 따라서 그러면 난 10% 관세를 일괄적으로 전 세계에 부과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10% 좀 약한 것 같은데 15% 부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50일 동안만 부과가 되고요. 150일을 넘어갈 때는 다시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과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기존에 부과됐었던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위법 판결이 났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새로 부과된 15% 관세 부과는 150일 한정으로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판결로 우리에게 적용됐던 관세는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이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것들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가 상당히 좀 혼동이 되는데요. 네네. 앞서 얘기했던 건 이제 상호 관세고요. 자동차, 철강은 품목 관세입니다. 각각 이제 품목별로 돼 있고 네네. 품목별로 돼 있는데 요거는 또 법이 무역확장법 232조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앞서 무효 처리된 거는 상호 관세고 네. 이건 품목 관세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내야 돼요. 그대로요? 예, 그대로 내야 되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 상호관세를 부과한 중에 상호관세 두 가지 이유였었는데 잠깐 네. 좀 전 돌아가면 펜타닐 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펜타닐이 네.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지금 LA나 이런 쪽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됐었던 관세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무역에 대해서 서로 간의 경쟁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가 된 부분들이 있고 펜타닐 관세는 면제돼 버렸으니까 네.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번에 그 대신 무역 확장법에 따라서 품목 관세는 유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히 변함은 없어요. 변함없지만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특별히 뭐 변한 건 없는데 다른 나라에 좀 변화가 좀 생겼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악용할 그 관세 압박 수단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거는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환율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졌거든요. 네. 지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도 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예상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되면 보복 관세를 할 거야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던 건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측을 한 거랑 이게 실제적으로 벌어진 거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보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이 불확실성은 우리가 앞서 언급됐다시피 15% 관세 부과는 150일이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150일 이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관세를 식으로 부과가 될지 또 그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차라리 15%가 항구적으로 전 세계 똑같이 15% 관세 부과가 되면 이거는 뭐 서로 동등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요게 150일 이후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150일에 연장될 것이냐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만약에 15% 관세 부과가 항구적으로 네. 부과된다라면 원가 절감을 한다라든지 가격 조정을 한다라든지 나름대로 기업이 활로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은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150일 이후에 뭔가 회사 인사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제대로 붙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이라는 게 조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이나 경제나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차라리 이게 악재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적응을 하는 게 또 경제 그리고 좀 아니겠습니까? 대응을 할 방법을 대응하는 찾을 방법을 찾는 텐데.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질질 끌려가다 보면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라는 거죠. 환율 변동성 같은 경우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더 좋은 그래요. 일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한 상태에서 우리가 원화가 약세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일부 흡수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우리가 환율이 약세면 수출할 때 좀 유리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 환율을 그러겠죠.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미국에서 이런 기존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원화 약세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원화 약세를 일부러 유지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도 또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무역하는 쪽들에서 보면 또 더군다나 이렇게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이 또 진행되면 지금 현재 달러를 갖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원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또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거는 우리한테 새롭게 던져진 네. 불확실성에 대한 환율 변동성이라든지 시장의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즉흥적인 어떤 뭐 법안들이 나오겠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2월 안으로 조금 차분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중국과 EU의 상황도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중국과 EU가 맞대응에 나서게 된다면 이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위축이 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로서 지금 이제 주말에 나온 두 그룹 네. 중국과 EU에 대해서 EU는 이제 그룹이고 중국은 이제 나라인데 대응 방식이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떻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발표는 안 났지만 즉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맞춰서 즉각 대응을 하겠다. 과거에도 10에서 15% 정도 관세 부과를 했던 10에서 25% 정도 관세 부과를 보복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즉각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EU 같은 경우는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한번 협상을 해보자. 말을 한번 해보자. 협상해보겠다. 협상을 해보고 협상이 안 되면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 단계적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도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anyway 관세 보복 관세 때릴 거야라는 거고 네. EU는 그래도 아무래도 미국과 서로 이제 친밀도도 있고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어찌 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글로벌 관세 정책을 펼친 것은 중국과의 G2 전쟁이고요. 네. EU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 부과를 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풀어가야 될 입장이니까 서로 대응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찌 됐든 이렇게 된다라면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 자극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네. 서로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은 대응 카드가 많죠. 가장 강력한 대응 카드인 히토류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면 결과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겠죠. 히토류 가격이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무역에서 네. 15%씩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0원에 거래되던 것이 네. 1,150원에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1,000원이 1,150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1,000원 정도에 왜 비율 하냐. 이거 곱하기 1억 개, 2억 개 이렇게 한번 곱부를 해보시죠. 그러면 그 숫자는 달라지는 겁니다. 네. 무역이라는 것이 100개, 200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정도의 이제 거래가 한 번씩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정도 그 부분은 이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와 관련해서 시장 반응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소장님, 상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할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뭐고 또 왜 중요한지 살펴보죠. 그러면 이제 그간의 상법 개정 1차, 2차 이번에 하는 건 3차인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주주를 에 충실 의무가 있었어요. 네. 이사회는 그런데 그 이사회가 이제 대주주가 아니라 일반 주주로 확대된 게 1차 상법 개정안이고요. 2차 상법 개정안은 감사 분리 선출 이런 네. 부분들이 핵심이었고 3차는 자사주 소각입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자사주는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되고요. 새로 신규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그렇고 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과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것은 주주들이 결정합니다. 주총에서 결정하도록 또 정관이 개정이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 3차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예요. 더 이제 4차, 5차까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상법을 개정하고 또 이제 우리가 세법도 개정했죠. 세법 개정의 대표적인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세법 개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주요 법들이 이제 세법과 상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그다음에 증시의 활성화. 근데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것들이 자사주들이 대주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렇게 수량을 좀 줄이면 아무래도 개인들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서 태워버리는 게 주가의 호재가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한 기업이 네. 1,000주의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1,000주. 네. 근데 100만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이익은 1,000원씩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100 나누기 1,000이니까. 근데 네. 10%를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에 소각을 해버렸어요. 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1,000주가 주식수가 900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900주로 줄어드는 주식수에 그 이익은 100만 원이 났다라고 하면 한 주당 이익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갑니다. 아. 약 10%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보통 우리가 기업의 주가는 EPS 주당 순위 네. 곱하기 PER과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EPS가 10% 상승했잖아요. 네. 그럼 PER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10% 10%.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아.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업의 이익이 자사주가 소각될 것이다라고 하면 PER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평가를 더 해주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으로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정은혜 아나운서가 회사고 네. 제가 주주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데 정은혜 아나운서 주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네네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내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그렇게 개미 그럼- 투자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 개미 투자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뭐 스톡 옵션을 부여한다라든지 아니면 M&A를 한다라든지 네.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자사주를 아무 이유 없이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이번 3차 상법 개정 이후에는 소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소장님 아까 네. 법이 바뀌면은 근본적으로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이게 법을 개정하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상법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이제 오너들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들의 입김이 좀 컸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소외당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1차 상법 개정안이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네. 대주주였어요. 개인 주주들이 아니라 네. 그런 부분들부터 처음에 첫 발을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고 표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북한 문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 주주들이 대우를 못 받았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죠. 갑자기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기업이 이 회사를 분할해가지고 물적 분할함으로써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A라는 주식을 A, B로 나눈 다음에 B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B가 핵심 그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을 물적 분할을 해버리고 나서 네. 나는 껍데기만 남은 A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B를 나는 보고 A를 샀지만 이제 B는 또 다른 기업으로 변모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었다. 다양한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 한국 시장은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조금 뭐 볼멘 소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3차 상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네.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법 개정까지 포함을 해서 그럼 세법 개정은 이제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고 네. 현재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자사주를 이제 산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자사주를 사고 나서 그냥 스톡 옵션을 부여한다라든지 슬그머니 팔아버린다라든지 네. 아니면 M&A 과정에서 아니면 물적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 쪽으로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그런 이유를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알아요. 이것은 M&A를 위해서 자사주를 사는구나. 그 외에는 다 소각을 해버려야 되니까 이제 네.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내 EPS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예측 가능하군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앞서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거였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예측 가능한 주식시장이 돼버림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그런 종목 혹은 업종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금융사들이 자사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대주주들의 그 지분이 높은 특히 금융사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 보험, 은행 이런 쪽들의 자사주가 소각이 된다. 특히 증권 같은 경우는 네. 개인 대주주들이 좀 높은 증권사들, 일부 대신증권, 유화증권, 신영증권,
유진증권 뭐 이런 증권사들이 같은 경우 특별히 주가 최근의 움직임들이 견조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뭐 네. 이제 이것은 좀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자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1년 뒤에 보면 그 이벤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있어서 EPS를 올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는 될 수 있습니다만 네. 본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 기업이 매출을 통해서 이익을 나타내서 실질적으로 EPS 주당 순이익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그건 하나 이벤트. 그렇죠. 하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따라서 주식이 항구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경계하자. 이런 식으로 주의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할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얼마나 더 잘 나와야 우리 시장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글쎄요. 뭐 어디까지 엔비디아의 확장성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실적 나올 것으로 보면 매출은 대략 한 650억 이상 네.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전년 대비 65% 증가한 겁니다. 그래 65% 증가한 거요? 증가하고요. 와. EPS는 주당 한 1.5달러 정도? 이건 69% 증가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650억 달러 매출인데 네. 그럼 올해 1분기는 얼마나 해야 되나? 올해는 대략 한 718억 정도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년 동기 대비 한 67% 증가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650달러 이상 밑으로 나오면 조금 시장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AI 거품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AI 거품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가 AI 거품론의 핵심은 아니에요. AI 거품론의 핵심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이걸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래도 분명히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냐. 말씀드린 것처럼 65%의 고성장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흔들리면 야 이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해서 AI로 구동해야 되는 기업들이 슬슬 이제 투자를 좀 줄이는 거 아니야? 라는 신호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대략 가이드라인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청취자분들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650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EPS가 1.5달러 이상 나와주면 여전히 성장성에는 흔들림이 없구나. 흔들림이 없다. 나는 거죠. 근데 요거보다 조금 좀 덜 나오게 되면 어떻게 야 돼요? 이거 조금 한번 좀 분석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각종 분석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막 쏟아지고 어떤 분야라든지 여기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보다 잘 나오면 그래 역시 엔비디아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못 나오면 분석들을 좀 많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개인분들이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분들의 분석을 잘 참고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박스권에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저는 되게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주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호실적이 나올 것 같은 기업이 주가가 박스권에 있다는 것은 네.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650억 달러, 1.5달러 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네. 새로 올라가기보다는 주가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건데 그렇군요. 만약에 이거보다 덜 나왔을 때는 그럼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오히려 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또 실적 발표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매출 전망, 수익성, 중국 수출 재개 발언들이 좀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매출과 귀결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토탈리 매출로 보면 1분기 아까 718억 말씀드렸는데 2,130억이 가이드라인 나와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6년 가이드라인이 2,130억이 나와 있고 네. 주당 순이익은 4.69달러.
토탈 이제 내분기 다 합쳤을 때 이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 중국 수출 재개에 대한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블랙웰과 루빈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 출시 계획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어떻게 견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듣기를 바래요. 근데 그동안 엔비디아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한테 맨날 공부 열심히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부모님이 믿어주는 척 하지만 저 녀석 맨날 똑같은 얘기 하네 라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또 믿음이 또 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블랙웰에 대한 출시 계획을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땡길 것이고 그다음에 고객사들의 반응이 어떻다라는 것들 같은 그런 구체성 등이 띄는 그런 발언들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도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미국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상당 부분 축소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금리를 좀 내릴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정책을 이제 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은행과 정부는 독립된 기관이긴 하겠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한쪽에서는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대출을 조금 받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서로 엇갈린 거네요. 엇갈린 신호를 주게 되면 네. 정책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물가 상황도 경기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물가도 조금 꿈틀대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정부와의 보조를 좀 맞추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이 아마 6월 달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캐비너 씨가 실질적으로 취임한 이후에 결정이 내려질 것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결정은 아마 다음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미뤄지겠다.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네.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6천 돌파를 넘겠다. 약간 목전에 두고 있죠. 예. 네, 그런 이상이 또 네. 거론되고 있어요.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저희가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망과 투자 열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과열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지금 시장의 예측이 다 틀렸습니다. 시장이 뭐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세에 굳이 거스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든지 그러니까 신용으로 이제 주식을 산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끌해서 주식을 산다라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자. 그래서 한 30% 정도는 현금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인프라, 자동차 이런 핵심 주식들에 대해서는 결코 지금 매도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과열됐다 하더라도 이런 쪽들에 대해서 조선주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방산주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핵심은 결코 놓치셔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난 수익률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 네. 라고 본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못 따라가는 주식들이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동학개미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못 따라가는 주식들을 오히려 정리를 해서 그래요? 핵심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전략. 이도 저도 난 힘들다라면 비주도주를 정리해서 ETF로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요즘은 또 ETF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쵸. ETF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특히 뭐 금융 ETF라든지 우리가 AI ETF라든지 이런 쪽 반도체 ETF라든지 이런 쪽들의 훌륭한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꺾일 것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그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고요? 주식은 지금도 일주일 전에도 저도 시장을 보면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좀 오래된 분들일수록 저희들도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저희 이제 소위 주식을 평론하는 분들도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장은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안에 내가 빠져야 될까요? 아니면 시장을 그대로 보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보고 대응은 하지만 예. 그 불안함도 아예 배제를 시키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마음에 그걸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빠지지는 말자라는 거죠. 그 불안함에 너무 그렇죠. 빠지지는 말자.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는 건 있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한 공부로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하실 때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최민정 선수였습니다. 0466님, 3738님, 최민정 선수 정답 보내주셨고요. 대한민국 쇼트트랙 전설 최민정,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9238님, 최민정 선수의 아름다운 은퇴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186님, 최민정 선수입니다. 곳곳에 산불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서 빨리 불길이 잡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네, 서울은 어제보다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서 6시 40분 현재 영하 1도, 수원 영하 3.1도, 부산은 영상 3.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조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세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